오늘이 마지막 강의죠. 네, 벌써 6주 됐네요. 네.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거 그거랑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냥 뭐 자유롭게 뭐 질의응답, 토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지난 시간에 마저 끝내지 못했던 거 그거 좀 이어서 좀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대 간 뭐 계약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중년 세대, 그다음에 이제 뭐 젊은 세대 그렇게 3세대 간의 계약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사회가 지속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세대 간의 역할이 서로 이렇게 한 세대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이제 부모를 부양하면은 내 자식이 또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이제 부양하는 거고, 또 내가 자식을 키우면은 또 내 자식은 또 자기 자식을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가 뭐 이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세대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게 가족 내에서 그런 세대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현대에서는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죠? 사회 전체적으로 해서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또 그리고 자식 세대, 그러니까 근로 세대의 세금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또 자식 또 아이들의 뭐 양육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계약이 가족 내, 이제 현대 사회는 가족 내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 간의 계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세대 간의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한 거고 재정이 지속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세대 간의 계약이, 그죠? 이런 세대 간의 계약이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대 간의 계약이 공정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세대건 받는 거나 혹은 누리는 게 좀 비슷해야지, 예컨대 어느 세대는 받는 게 누리는 것보다 더 많고, 또 어느 세대는 내는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내는 거는 많은데 뭐 받는 게 적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어떤 자기한테 오는 수익과 다음에 비용이 그렇게 불공정하면은, 공평하지 않으면 그러한 계약은 깨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이런 계약이, 그러니까 각 세대 간의 혜택과 비용 부담이 얼마나 정말 공정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따지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회계라는 게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각 세대가 그동안 낸 거와 받은 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가령 지금의 노인 세대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 세대가 정부로부터 받는 거, 뭐 기초연금 혜택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세금에서 오는 뭐 지하철 뭐 혜택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그동안의 노인 세대가 이제 정부에 냈던 거, 과거에 냈던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이제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 낸 조세와 보험료 더한 거,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 그거를 이제 세대 간에 비교하는 거를 세대 간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대 간의 회계를 보면은 예컨대 지금 현재 노인 세대, 그다음에 중장년 세대, 그다음에 뭐 젊은 세대, 그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각 세대 간의 회계의 공정성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노인 세대는 흑자고 젊은 세대는 적자고, 그다음에 중간에 근로 세대, 그러니까 중장년 세대는 중장년 세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나이 든 축은 흑자고 좀 젊은 축은 적자고, 뭐 대충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뭐 그런 거죠. 근데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엔 지금도 세금이나 사회보험은 적지만 과거에는 더 적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기초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이 있고, 또 다음에 국민연금만 해도 사실 과거에 낸 거에 비해서 지금 받는 건 훨씬 더 많은 거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훨씬 더 많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야 그럼 정말로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 세대가 정말로 그렇게 흑자 그러니까 그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정말 더 많은 거냐? 근데 이런 걸 그 따질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세대 간의 회계라는 건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굉장히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의 그 맹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순수히 재정의 지속 가능, 그러니까 재정의 측면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에 낸 거, 조세와 보험료, 그거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각 세대가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나 그 받는 혜택은 정부 부분에 국한된 건 아니란 말이죠. 사회 전체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런 거죠. 뭐 지금의 사실 노인 세대분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예컨대 해방 무렵에 이제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다음에 그 절대 빈곤 시대를 거치고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당시 이제 어릴 때나 혹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절대 빈곤 혹은 뭐 전쟁 그런 상태를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제 그 대한민국 이런 그 급속한 경제 성장 지금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주역들은 지금의 노인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60, 70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그 당시에 정부에 낸 세금은 작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자본 축적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대 간의 회계, 과연 각 세대가 얼만큼 그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얼마큼 되면 받는가를 할 때는 단지 정부에 낸 세금이냐 정부에서 받는 복지 혜택이냐 그것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큼 기여를 했고 사회로부터 얼마나 받는 게 있냐 그걸 따지는 게 좀 더 이제 공정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까지 봐서 하면은 확실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지금의 노인 세대는 기여한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이 키울 때 수당도 하고 정부에서 그 보육료 지원도 해주고 갖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기초연금도 받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노인 세대가 젊었을 때는 그냥 정부 도움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 다 부양했고 정부 도움 아무것도 없이 자식들도 키웠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우리는 자식 보통 이제 1명, 2명, 많아야 3명인데 우리 부모 세대는 다들 대여섯 명씩 키웠단 말이죠. 그것도 다 그 개인 돈으로. 그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걸 하면은 지금의 노인 세대분들은 사실 받는 것보다 기여한 게 훨씬 많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거는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성장을 이끈 거죠. 빠르게 그 자본 축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덜 쓰고 저축해서 자본을 자꾸 축적해야만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번 거를 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끈 거란 말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깐 말했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 키웠다는 거는 미래 근로 세대를 계속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의 나를 포함한 지금의 중장년, 지금의 근로 세대는 과연 그러냐? 과연 우리 부모 세대만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만큼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의 부모 세대는 사실은 정말 그분들 사회에 기여한 걸 따지면 사실 정부로부터 지금 기초연금 받고 뭐해도 사실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럼 이제 오케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 세대는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세대, 지금의 중장년 세대랑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떠냐? 그건 좀 애매해. 확실히 우리 세대는 기여한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받는 혜택은 제법 많죠. 지금은 아이 키울 때도 각종 혜택 받고 또 우리는 확실히 나이 들면은 이제 기초연금도 받을 거고 또 우리가 나이 들 땐 국민연금도 성숙하니까 국민연금도 받을 거고 다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노인 부양률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근로세대가 부양해야 될 노인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노인 부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예컨대 지금은 노인 부양률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율이 한 12% 남짓이지만, 이제 곧 2030년 되면 20%가 넘어가고, 2050년이 되면 한 38%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이제 근로세대, 지금의 아이들이죠. 근로세대는 지금보다 노인 비율이 한 3배 이상 증가할 때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3배가 많은 노인,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 됐을 때죠. 그때는 지금보다 3배가 노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하철 패스도 3배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노인들을 위한 건보료 지출도 지금보다 3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연금 지출도 3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 당시에 근로세대가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내 자식 세대, 지금 어린 세대는 엄청나게 많은 부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은 노인 부양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자식도 적게 나가지고 별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 혜택을 받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고려장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한 45% 남짓 된단 말이죠. 노인 빈곤율이. 근데도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노인 빈곤율이 45%인데 그거 그렇게 다 노인 빈곤율 심하다 하고 어제도 노인 부부가 동반자살 그런 거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정말 큰 사회 문제다 하면서도 정말 노인 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야 지금 기초연금 그것도 20만 원 주네, 10만 원 주네, 얼마 주네 하면서 아직까지도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조금 더 많이 주면은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더 많이 내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 노인 비율이 지금보다 한 3배가 넘어가는데, 그때 돼서 그 당시 근로 세대가 지금은 근로세대 3명인 노인 1명 부양해도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그 당시 되면 근로세대 1명인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그때 되면 국민연금 기금 모아둔 것도 다 이제 없고, 다음에 건강보험, 특히 의료비 지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때 가서 정말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담, 연금 부담 과연 다 하겠냐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고려장을 할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넘겨야 되겠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를 알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보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자식 세대들, 그러니까 미래의 근로 세대한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 최근에 아직도 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됐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부 장관 후보님께서 그런 얘기 했었죠.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특히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엇갈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미리 올릴 필요 없다. 앞으로 한 20년 뒤부터 올려도 충분하다. 그 근거가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노인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국민연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각자 집에서 자기 이제 부모 부양하는 사람도 좀 있단 말이죠.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되고, 지금 이중의 부담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냥 단순히 보험료가 낮다고 하지만, 보험료 낮은 거 말고도 지금 각자 또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부모님도 부양하는 거니까, 그런 이중 부담을 생각하면은 지금 세대가 보험료가 낮다 그래도 당장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20년, 30년 뒤에 그때 가서 올려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 세대가 얼만큼 정말 부모 부양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솔직히 부모 부양보다 자식 가회비에 쓰는 돈이 훨씬 많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부모 부양에 좀 돈을 쓴다고 쳐요. 아무래도 지금의 그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우리의 그 미래, 우리의 자식 세대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뭐 부담이 적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때 되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지만 건강보험도요,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건강보험료도 세금을 가지고 내는 건데 세금은 다 근로세대가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각종 어떤 국민연금 플러스 건강보험, 또 그 밖에 아까도 뭐 지하철 요금, 지하철 패스, 무료 승차권 등등 다 합치면은 엄청나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그 노인 부양을 위한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연금만이라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않고 20년, 30년 뒤에 되면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그 당시 약속한 대로 그 연금을 지급하려면은 그 당시 젊은 세대 연금보험료는 한 뭐 19% 정도 돼야 되거든요. 한 20% 가까이. 그때 가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 세대는 적어도 우리 세대의 그 보험료는 우리 세대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연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거.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은 요새 그 노인분들은 과거보다 실제 뭐 단지 수명이 증가한 것 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육체 능력도 더 한 10년 정도 젊다고, 한 5, 6년 이상 더 젊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더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뭐 60대는 사실 과거 치면 한 50대 정도의 능력이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오래 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연금 수급 연령을 좀 더 늦추는 뭐 그런 식의 계획도 필요한 거죠. 그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은퇴 연령을 좀 뭐 늦추고,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연금 수급 연령을 조금 뭐 늦추는 그런 식의 계획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과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매년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만약에 2배씩 경제 성장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한 세대를 30년이라 그러면은 한 얼만큼 돼야 되나? 한 세대 30년이라 그러면은 얼마쯤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쯤 돼요? 한 뭐 2.5% 한 매년 2.3% 정도만 성장하면은 경제가, 그러면 한 세대 지나면 경제 성장률이 2배로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2배가 되면은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한 명이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서 한 명밖에 부양할 수 없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2배가 되면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도 2명을 부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냐면 각 나라들이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그죠? 경제가 성장하면은 같은 보험료율이라도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 경제 성장이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성장이 빠르면 그만큼 더 많은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부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당연히 중요한. 근데 그게 뭐 경제성이 중요한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출산율을 높이는 거 중요하죠. 그때도 잠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출산율이 높아져서 근로세대가 많아지면은, 그죠? 지금 미래에 이제 근로세대 1인당 노인이 한 명이 되는 이유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30년 뒤에는 근로세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또 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 누가 다 알아요. 경제 성장률 중요하다. 근데 경제 성장률 지금 뭐 모든 정부가 지금 다들 경제 성장률 높이려고 그러지 뭐 그거 신경 안 쓴 정부 없잖아요. 다들 신경 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라는 게
그게 뭐 갑자기 뭐 어느 일주일씩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서서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30년 뒤면은, 앞으로 그 30년 뒤의 근로 세대는 이미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애가 앞으로 30년 뒤에는 30살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30년 뒤에 근로세대의 대부분은 이미 다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 있는 애는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애들만 늘릴 수 있는 건데,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정말 근로세대가 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그것도 출산율이라는 게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근로세대를 많이 키운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국가 100년지대계 혹은 훨씬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몇 가지 더 짤막하게 이슈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같이 뭐 토론하는 그렇게 하죠.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거죠. 되게 이제 복지와 성장에서 사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는 분명히 복지와 성장은 상충관계에 있다. 복지를 지나치게 확대하면은 성장이 저하되고 뭐 국가 부채는 뭐 증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진보 측에서는 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하는데 사실은 뭐 둘 다 일리가 있죠. 둘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죠. 일단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복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는데요. 그 복지라 그러면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잘 살게. 그래서 이제 복지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정부가 지원해 준 거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뭐 일할 동기가 저해되기 때문에 뭐 성장이 저해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복지국가의 복지는 아닌 거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정말 옛날부터 복지국가 이전에서의 어떤 복지 정책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우리나라 복지 지출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지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건 연금이랑 의료죠. 연금 의료가 복지 지출의 반 이상을, 반보다 훨씬 넘죠. 대부분의 복지 지출은 연금과 의료란 말이죠. 연금과 의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복지국가의 성립은 사실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거 다시 얘기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원칙인데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빈곤해지지 않게 하는 대비를 만든 게 그게 복지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뭐냐? 그때 말한 것처럼 노령,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구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구나, 산재, 어떤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서 이렇게 장애가 와서 일을 할 수 없구나, 다음에 실업, 잘려서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흔히 보통의 근로자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게 그게 이제 그 4대 사회 보험인 거고, 그게 복지제도의 근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정말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들한테 최저한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공공부조고, 그게 이제 복지제도의 근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복지 지출의 가장 큰 거는 연금, 의료,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실업, 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일단 복지제도 자체는 정말 완전 고용, 누구나 다 일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서 설계된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흔히 이제 복지국가 위기론, 어떤 복지국가 위기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를 약간 얘기하려는데요. 사실은 그 복지국가 위기론이 나온 거는 한 되게 서구 기준으로 70년대 중반부터죠. 뭐냐면 이제 2차 대전 후반부터
복지가 굉장히 많이 팽창을 했어요. 한 1940년대 중반부터 많이 팽창하다 70년대 중반부터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는요 경제 성장이 그 빠른 걸 전제로 해요. 그래야만 복지국가가 잘 이제 굴러갈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그 빠르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잘 굴러가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세금은 많이 들어오고 뭐 실업자도 적고 뭐 가난한 사람도 적으니까 별로 그 쓸 때는 별로 없어요.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써야 될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은 써야 될 돈은 많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많이 생기고 실업자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세금은 적죠. 경제가 침체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복지 국가가 잘 굴러가면은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을 해야만 그래야만 계속해서 돈은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그 복지국가가 잘 굴러간단 말이죠. 근데 경제가 침체되면 반대가 되니까 들어온 거는 줄어들고 나가는 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어떤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70년대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었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고령화랑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복지 유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란 말이죠. 연금, 의료.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한 70년대부터 점점 어떤 고령화가 좀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 지출이 많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게 하나의 그 문제였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론 나온 게 하나는 이런 그 재정 문제 굉장히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복지 지출이 증가하니까 그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는 게 복지국가 위기론의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복지제도의 근거는 그 사회보험이고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아까도 말씀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노령, 질병, 산재, 실업인 경우에 대한 대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게 과거의 자본주의는 그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사회보험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제 일을 하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보고 그래도 충분히 이제 남편이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남편이 다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복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남편 혼자 일을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벌어서는 과거처럼 굉장히 수입이 줄고 또 지출은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그 가사가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가사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또 완전한 실업은 아니더라도 해도 일자리 자체가 좀 뭐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또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한 그 뭐 반실업 같은 그런 일자리만 증가하고 하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일자리를 그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부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새로운 복지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재정 부담이 증가한 거. 또 하나는 복지국가의 역할 자체가 과거 같은 그냥 사회보험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가사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과거의 복지국가는 제대로 이런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게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 사회는 서서히 많이 그 변화를 해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와 성장에
관계를 좀 더 이제 본론 얘기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사실 그 복지국가라는 게 도입된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도입된 거고, 자본주의가 계속 그 생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19세기 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본주의가 좀 심화되면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화되고, 왜냐면 근로자의 그 상태가 열악하니까 굉장히 그런 운동이 심해지고, 다음에 어떤 사회주의의 또 위협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주의 위협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게 어떤 그 사회 안전망, 바로 사회보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회주의 위협에서 자본주의가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된 거는 이렇게 뭐 복지국가로 어떤 그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어느 정도 그 최저임금 이상을 이제 보장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근로자들한테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튼튼하게 깔아줬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 사회보험의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거, 그리고 어떤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지금 뭐 복지가 너무 많다, 적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 그런 건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람들이 동의하지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는 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복지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그게 성장을 저해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복지 정도가 굉장히 복지 수준이 굉장히 틀리죠. 예컨대 한 뭐 GDP의 한 15% 정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GDP의 25% 이상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도는 보통의 이제 다른 서구의 학자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그 복지 정도냐, 아니면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섰냐. 근데 불행히도 보통의 서구에서 말하는 최선의 복지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보다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최선의 복지라는 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전제된 거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자체가 지금 깔려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흔히 서구에서 말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수준도 사실은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심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긴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 책에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런 거죠. 그 복지와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이제 몇 가지 그 통계를 제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흔히 이제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소위 북유럽, 다음에 그 중부 유럽, 다음에 뭐 미국, 뭐 일본,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참고하는 그런 국가들을 예를 드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건 총 복지 지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복지 지출의 그 GDP에서의 그 비중이에요.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약 26% 정도를 복지 지출에 쓰는 거고, 프랑스, 독일은 뭐 프랑스는 27. 사실은 스웨덴, 뭐 북유럽보다 프랑스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는 뭐 21%, 19%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다음에 미국, 호주 뭐 18, 16, 일본 15% 이렇습니다.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복지 지출이 이제 분야가 좀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연금하고 그 사회 서비스를 본 건데, 사회 서비스는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보육이라든가 노인 부양, 다음에 직업 훈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지출을 많은 겁니다. 그러는 건데, 보면은 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밌는 게 연금 지출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많죠. 이탈리아 굉장히 많죠. 그리스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뭐 이 정도고요. 일본. 근데 사회 서비스를 보면 스웨덴, 덴마크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탈리아, 그리스는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근데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 그리스는 사실은
전체 복지 지출은 유럽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특이하게 연금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복지 지출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연금에 사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사회 서비스 쓰는 게 오히려 연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쓰고 있어요. 가장 많은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분배 불평등은 뭐냐면 소위 그 지니계수라 그래서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거죠. 심한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0.1로 0.25인데 이탈리아, 뭐 그리스는 0.34 이러고 미국, 호주, 일본은 0.383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 스웨덴, 덴마크 한다는 굉장히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 그리스는 굉장히 좀 안 좋고 미국은 더 안 좋고 사실은 전세 이런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그 소득 불평등이 심하긴 하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제 국가 부채.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국가 부채의 그 비중인데 GDP에서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GDP에서의 비중을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는 뭐 49, 50 그런데 이탈리아, 그리스는 126, 147, 미국도 93. 이것도 옛날 거고 지금은 100%가 넘었죠. 일본은 뭐 거의 뭐 200%, 지금 200% 넘어. 이렇다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 호주, 미호, 이 세 국가는 가장 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들이에요. 적은 나라들인데 복지 지출이 적다고 해서 국가 부채가 적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분명히 적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랑 일본은 복지 지출이 적어도 굉장히 국가 부채는 굉장히 많고 스웨덴, 덴마크 경우는 복지 지출이 많아도 국가 부채는 별로 많지 않고 이탈리아, 그리스는 복지 지출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또 국가 부채 많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복지 지출이 많다 그래서 정말 국가 부채가 정말 뭐 많아지는 거냐 사실 그건 특별한 관계는 없다는 거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 걸 보죠. 이거는 이제 그 국가 부채와 어떤 다른 것들과의 그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요. 이게 그 플러스면은 둘 사이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와 이 그 재정 적자 그거는 뭐 이 적자는 그 해에 정말 적자를 말하는 거죠. 재정 적자. 그 관계가 0.6이라는 건 뭐냐면 매년 적자가 심하면은 결국 국가 부채가 많아진다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국가 부채라는 게 매년의 적자가 이제 쌓여서 되는 거니까 매년 적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국가 부채는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재정 적자와 0.6인데 또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크면은 그만큼 관계가 많다는 건데 복지 지출 자체는 오히려 살짝 마이너스. 값은 0.13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심하진 않아요. 거의 뭐 관계는 굉장히 약하지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복지 지출하고는. 그 다음에 국민 부담료는 뭐냐면 조선의학 그 보험료. 이것도 마이너스인 건 뭐냐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국가 부채는 적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당연한 건데요. 재밌는 게 복지 지출과의 관계는 살짝 마이너스니까 복지 지출이 많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은 건 아니고 오히려 복지 지출이 많은 국가 부채는 더 적은 경향이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 중에서도 연금 지출은 굉장히 국가 부채랑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만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지출이 많은 데는 대개 이제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거고.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반대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인데 그 반대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복지 지출 중에서 사회 서비스 지출이 많은 국가가 부채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사회 서비스 지출은 대부분이 이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할 능력을 키우는 거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뭐 부양, 노인 부양이라든가 자식 양육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런 식으로 가사 부담을 덜어주니까 당연히 맞벌이가 수월하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그 사회 서비스 지출이 많은 국가가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관계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국가 부채와 분배 불평등도 플러스의 꽤 높은 플러스의 관계. 이게 뭐냐면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또 이 국가 내에서의 그 분배도 굉장히 불평등에 심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재밌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지 지출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복지 지출을 감당할 만큼 그만큼 어떤 부담률,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걷고 있는가 하는 거랑 다음에 복지 지출 총액보다는 그게 어디에 그 사용되는가. 그래서 예컨대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업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맞벌이를 더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어떤 그 부채가 적은 뭐 그런 관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 지출도 많이 하고 빚도 별로 없고 또 굉장히 평등도 하고 또 경제 성장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웨덴을 닮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스웨덴이 정말 앞으로 우리의 나갈 방향이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문제는 그런 거죠. 정말 스웨덴 장점이 많아요. 거기는 정말 맞벌이를 위한 지원이 많고 정말 여성 고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임금 차별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제 특수한 그 임금 제도를 그 해서 거의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굉장히 좀 지켜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 그 일자리 간의 임금 자체도 별로 없고 정말로 부러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스웨덴 모델을 따를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스웨덴 참고할 수 있는 면은 굉장히 많고 배워야 될 점은 많지만 우리가 그대로 스웨덴 모델을 따라갈 수 있냐? 그거는 저는 뭐 당분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넘어가죠. 예,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보죠. 펴사 이제 박근혜 정부 공약 반영식은 뭐냐면은요. 이 표는 아마 좀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고령화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지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복지지출 규모는 2050년이 되면 GDP의 한 21%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007년경의 주요 OECD 국가는 이미 21%가 넘었어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은 넘었는데 야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때도 말했지만 이걸 가지고서 야 우리도 2050년이 되면 선진국만큼 복지 지출을 한다라고 간혹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엉터리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뭐냐면은 2007년 당시에 주요 이 OECD 선진국들의 그 노인 부양률은 약 15%였어요.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노인 비율. 근데 2050년에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 비율은 약 38%. 그러니까 뭐 2007년에 주요 선진국의 노인 비율보다 2배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38%일 때의 복지 지출과 12%일 때, 15%일 때 복지 지출을 비교해서 뭐 절대액이 같다 그래서 동일한 복지 지출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어요. 근데도 연금은 살짝 더 많고 오히려 의료 자체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연금과 의료에 아직도 그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보장률이. 그런 거고요. 다음에 펴사를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현행 유지하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뭐 기초연금도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도 뭐 100% 보장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 도입하게 되면은 현재 제도를 안 바꾸고 그대로 할 때보다 장기적으로 얼마큼 더 복지 지출이 증가할까 하는 건데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대충 지난 봄에 그 가계 뭐죠? 공약 가계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때 계산한 건데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공약 가계부 상에 그걸 다 반영한다 그래도 사실 살짝 높아져요. 그러니까 복지는 2020년에 약 1%, 2050년까지 1.78%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복지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봤자 사실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에 비해서 아주 마지널리 적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식의 지금 하고 있다면 잠깐 그런 걸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굉장히 제가 빨리 이제 훑었는데 그게 빨리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의보다는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한 5분쯤 쉬었다가 다 같이 뭐 자유롭게 뭐 질의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좀만 쉬죠. 일단 뭐 질문을 받을게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할까요? 뭐 그동안 들으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요새 현안 관련돼서 라든가 궁금하신 거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왜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스웨덴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사실은 이제 내가 이런 거 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이 묵은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스웨덴에 스톡홀름 구경을 갔는데 거기 이제 시청사를 구경을 갔었어요. 근데 그 시청사 거기 이제 관광을 했죠. 그때 뭐죠? 그 패키지 관광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이드 분이 이제 그 스톡홀름 하는 거 같이 갔었는데 시청사 2층을 이제 시청사를 이제 봤어요. 이제 다니면서 구경했는데 거기 시청사 2층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흉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상들이 쭉 놓여 있어요. 이 흉상들이. 그래서 놓여 있어서 이제 쭉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그 가이드가 이 흉상들이 누구인지 아냐고 누구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대 시장이냐 그랬더니 그게 시청사가 한 100년 전에 지은 건데 100년 전에 시청사를 지을 때 희생된 근로자들 상이래. 그때 지으면서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때 뭐 죽거나 했던 분들의 어떤 그 흉상들을 해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사실은 오래전에 그 스웨덴이 1930년대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인주의 정당, 그 다음에 이제 정동연합 하면서 이제 거의 그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들이 정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의 기초가 마련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스웨덴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노조가 그렇잖아요. 각 그 회사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소위 그 산별노조라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제 그 임금 협약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업종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 어느 회사에 근무하건 뭐 삼성전자에 근무하건 아니면 조그만 뭐 전자회사에 근무하건 다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삼인주의 전통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식의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요. 걔네들 세금은 제가 그 우리나라 소득세 문제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건 스웨덴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들 다 20% 이상 내요. 소득세를요. 근데 우리는 뭐 정말 조금밖에 안 내요. 대부분이 막 50%는 거의 뭐 한 자기 소득의 1%도 채 안 내죠. 한 70%가 자기 소득 1%도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그 정도의 그 소득세를 내는 거를 다 감수하죠. 왜냐하면 대신 그만큼 반대급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랜 전통에서 이제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오랜 전통이겠는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거기 굉장히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그 투명성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정부 신뢰도 하면 항상 그 북유럽 국가들이 탑에 들죠. 그래서 근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 사실은 1990년대 초에 굉장히 위기를 겪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웨덴이 정부 지출이 전체 한 50%가
넘어가고 세금이 뭐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때는 거의 GDP의 70% 가까이까지가 아마 정부 지출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혹시 지금 내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그 스웨덴의 뭐 그룹 아바 또 그 테니스 스타 누구죠? 비에른보리 기억나죠? 그 사람들이 세금 많다고 이제 그 뭐 자기 국적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세금 높았어요. 뭐 70% 넘고 막 거의.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90년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게 꼭 복지질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해가지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 연금을 대폭 줄이고 기타 복지 지출을 상당히 그 축소했어요. 근데 한 번 느린 거를 이렇게 축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봤지만 프랑스, 일본 굉장히 연금 지출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려고 했다가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전혀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스웨덴은 그걸 했어요. 연금 지출을. 그걸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준비를 치밀하게 했죠. 한 뭐 9년 동안 같이 토론하고 이제 여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근데 관료들이 그 정부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그래도 순조롭게 연금 개혁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알겠지만 그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 재벌 가문 있죠. 재벌 가문 뭐더라? 아 이름 까먹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그 재벌 가문은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훨씬 더 전체 산업의 대부분 뭐 우리가 아는 흔히 큰 뭐 스웨덴 산업은 다 거기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재벌 가문이 협약을 했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근로자들과 협약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정말 경영권에서 이제 물러나고 완전히 전혀 그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소위 그 노사 타협을 한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재벌 해체도 안 하고 재벌의 반감도 없고 거기는 뭐 그렇게 유지되면서도 돼요. 그러니까 등등등 해서 그 사회 어떤 제도 뭐 그런 게 우리랑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정말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당장 세금 올리려고 해도 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에 뭐 노사의 타협, 대타협, 그 다음에 뭐 사회 연대 임금 뭐 그런 거 될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뭐 이런 게 글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 풀어진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뭐 너무나 우리랑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는 사실 일본이나 미국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훨씬 더 자유주의 시장 경제적인 그쪽에 더 우린 강하죠. 예, 근데 제가 스웨덴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몇몇 단편적인 얘기예요. 뭐 스웨덴도 사실 뭐 1930년도 초반에 뭐 노동자들이 6월 사태까지 겪고 그 결과로 이제 자본과 노동자들이 타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빡세게 붙이면 그러다 공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타협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글쎄 빡세게 붙으면 되겠지만 그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당시는 이미 그 당시에도 그 이 기반 자체가요. 정치의 기반 자체가 지금의 우리랑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보다 넓은 대중 혹은 그런 근로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없죠. 네.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뭐 제가 뭐 이쪽은 잘 몰라서 그랬더니 뭐 세금은 더 내는 사회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듣게 돼서 유익한 정보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정보 비대칭 정치하시는데 과학 관련된 책도 보면은 언어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과학도 사실 개념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과학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좀 여전히 이렇게 강의를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뒷부분에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여지가 있을까 이제 그런 여지는 조금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정보 비대칭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하는 게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 가치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가치제로서 이렇게 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인지 우리나라도 보면 뭐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재정도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이렇게 있을 때 가치제라고는 하지만 그걸 세분화하면서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묶을 거 나뉠 것 같은 것들 뭐 SOC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SOC가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치제로서 중요하다는 교육이 혹시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면서 좀 뭐 분석해볼 여지가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둘 다 맞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그런 거였네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보 비대칭이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두 가지 의미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효율성 측면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사꾼이 정말 이 소비자가 암만 왕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정말 자기가 살려는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장사꾼이 소비자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정말로 소비자가 왕이 되고 정말로 왕으로서의 어떤 그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시장 경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소비자가 정말 자기가 구매하려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만 그래야만 정말로 그 장사꾼은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려고 그러고 절대 바가지를 안 씌운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정보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려면 정부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어떤 그 소비자라고 그러면은 세금을 내고서 각종 공공 서비스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이 소비자고 정부가 그거 장사꾼이라고 한다고 물건을 팔려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그 도대체 우리 돈을 가지고서 정말 정부가 제공하는 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돈값을 하고 있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정말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만큼 가치를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정부가 이렇게 장난을 못 친다는 그래서 예컨대 민자 사업이라든가 각종 SOC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걸 초반에 얘기를 한 것들 정말 그게 민자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실제로 뭐고 정말 정부가 하는 SOC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그만한 정말 그 비용 편집 분석에서 정말로 편익이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없어야만 어떤 효율성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약간 연관되는 거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자연상과 양식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연상과 양식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사 먹는 이 광어회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모르니까 아예 자연산 회는 주문하지 않고 양식만 먹게 되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게 진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은 아예 그냥 구매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모르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각종 복지, 특히 복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복지 아니도 SOC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 소비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처음에는 한두 번은 바가지를 쓸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해.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차라리 세금을 적게 내고 서비스 덜 받는 게 나아. 뭐 교육이든 뭐 의료든 차라리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뭐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더 많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거나 더 많은 뭐 연금을 하거나 더 많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싫어. 난 차라리 세금 적게 내고 내는 내가 알아서 키우고 내 병은 내가 알아서 고칠 거야. 그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 세금 덜 내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세금을 좀 더 내고 다 같이 어떤 공공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의료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비대칭
문제를 얘기했고 이 책을 쓴 목적이 그런 비대칭을 없애자는, 그러니까 많이 알리자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면 그 비대칭을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거에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 좋은자세센터에서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글쎄요, 저는 이게 대중적인 책이라고 이제 만든 거고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봤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재정에 관한 책 치고는 그래도 좀 아닌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쉽게 해서 사실은 그 생각, 우리가 정말 만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화책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만화책도 이게 뭐 재정에 대한 만화책이 많이 팔리겠어요? 좀 뭐 재밌는 거에 많이 팔리지. 어쨌든 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보다 상당히 많은 문제의 핵심, 언론이죠, 언론. 뭐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이건 녹화되니까 더 이상 말하면 이제 꼬투리 잡혀서 말 못하겠지만, 편집돼요. 자기 검열을 자꾸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나약해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서 정말로 어떤 제대로만 정말 정말 균형 있게만 정말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에 뭐 한쪽으로 뭐 신문뿐이 아니라 방송은 더 하죠. 더 하고 소위 그 인터넷 매체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왜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많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언론이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문 방송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어떤 조직에서만 가능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일반 의사소통이나 소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 어떤 기법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좀 이런 소통의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만 조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있으면 좀 배우고 싶네요, 진짜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로. 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이 점점 판매가 어려워지잖아요. 종이책만 갖고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출판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종이책으로서는 판로로서는 소통의 모색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기도 했어요. 네, 저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판매고를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땅히 좀 다른 유용한 수단을 지금 발견 못하겠는데, 근데 정말 우리 언론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아직 답을 못했는데, 교육 가치제. 근데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사교육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문제는 거는 사교육 자체가 가치제,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 문제 해결 정보해야 된다는 거는 사교육도 가치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교육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문제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게 거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실제로 어떤 개인의 물론 모든 사교육이 그렇지는 않아요. 사교육 중에도 일부는 실제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보충 수업을 하게 하고 등등 해서 좀 더 자기의 실력을 함양하는 게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사교육은 사실은 입시에서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신의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몇 점 점수를 받기 위한 거고,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보다 더 잘 수 있는 자원을 다른 유형에 못 쓰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근데 가치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공교육 중심을 말하는 거긴 한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준구 교수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상당히 이제 재정학자 중에서 비교적 균형이 있고 그러시는 분인데, 전 대학교 때 그분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었죠. 근데 그분의 재정학 책에 보면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교육의 가치제
때라고 하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정부가 초등학교,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마땅히 가치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뭐 최소 이만큼 해야 되니까 그건 다 지원이 맞다. 과연 대학에도 정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이라는 건 전체 젊은이 중에 소수 약 한 30%만 대학을 갔잖아요. 80년 초반만 해도 대학 진학한 일이 그 나이 또래 그 학생 젊은이 중에 약 30%만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나이 또래 젊은이 중에 대학 가는 30%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집안 형편이 좋은 아이들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졸업한 뒤에는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나은 직장을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 확률이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현재 집안이 더 부유하고 지금 현재 나중에는 더 잘 살 사람들을 위해서 왜 국민의 세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낸 세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국민의 세금 가지고서 그거야말로 정말 더 부유한 계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적어도 대학 교육은 정부가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가치제는 고등학교 교육까지고 대학교는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논지를 했었고 그 당시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제 집안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학의 문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뭐 지금 말하면 반가 등록금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융자를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에 갚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융자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게 맞지 등록금 전체를 다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보존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맞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수가 지금은 대학을 진학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반가 등록금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과거에는 사실 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교육도 가치제가 아니었을 수 있죠. 더 옛날은 사실 뭐 초등학교까지만 가치제일 수 있는데 점점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대학까지도 어느 정도 가치제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어디까지를 볼 거는 굉장히 그 시대에 따라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히려 그 평생교육, 예를 특히 뭐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제 근로자들이 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거는 단지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또 그 자체가 어떤 굉장히 외부 경제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어떤 가치제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가치제라는 개념은 그것이 딱 고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교육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거냐.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혜택이 개인한테 더 많이 가냐 아니면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혜택을 많이 가져오냐 따라 달라지는. 그 당시에 이준 교수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컨대 사대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데는 좀 등록금을 싸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사대 졸업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뭐 경찰대학 그런 데는 왜냐하면 나중에 공무원이 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이 있는 거지만 의대 법대는 비싸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와봤자 사실은 사회 봉사보다는 자기의 그 개인 이익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의대 법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여를 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값을 싸게 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 뭐 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정말로 그 교육을 받으면 그 혜택이 본인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얼만큼 더 많은 혜택을 창출하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가치제의 개념이 바뀌겠죠. 우리나라에 공공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어떤 교육의 가치제의 어떤 판단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냥 그 사회에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또 일단 그러면 뭐 시민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어떤 제안을 주세요? 그건 제가 제안할 것보다는 각자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뭐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이라는 것도 정부나 뭐 지자체가 짜는데 물론 뭐 요즘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 그거를 뭐
어떤 선거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뭐 균형되지 않은 예산을 짜고 집행한다고 해도 그거를 일반 시민으로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뭐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낭비하는 걸 토해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향이라든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런 운동을 하죠. 저희 좋은재생센터에 그런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 참여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 소송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 운동을 많이 했던 거고요. 사실 지금 주민 소송은 뭐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단체가 연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예산 낭비할 때 좀 주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주로 시민단체들이 이제 주로 더 주도적인 활동을 하겠죠. 그런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런 거 하는데, 저희 단체 후원금 많이 내주시고, 그거 중요하고,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말이 굉장히 막연하죠. 막연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녹색연합이라든가 참여연대, 소사이어티 같은 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농민회 같은 단체들도 사실은 그게 다 공공 부분을 다루는 건데, 그런 단체들이 국가적인 사안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을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내도 시민들한테 1%한테도 그 내용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절반 이상의 설득을 해내야지만이 그런 단체에서 하는 좋은 의견들을 우리 국가에 관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영향은 그 한 단체들이 국민들이 1%한테도 그거를 알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예산 재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320조 정도 되고, 또 기금이 한 65개가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시고, 또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주택을 재정해서 돈 넣는 게 있으면은 주택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공사가 있거든요. 관련 이제 공공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업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세입자들하고 전체가 관련돼서 이 정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너무 이게 방대한 작업들인데,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면, 근데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데, 그 단체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는 하겠지만 어떤 중요 사안에서 같이 연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결집해서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과거에 옛날에 2000년 초반인가요? 그 선거 때 그 낙선 낙처 운동 같은 거 할 때 연대해서 굉장히 힘을 발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에 하면 좋겠다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사안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충분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하자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까 제가 좀 반 농담 삼아 우리 단체에 좀 많이 후원금 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우리 단체든 어느 단체든 혹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 같은 거 더 좋고, 우리나라 시민들 정말 각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시민단체 하나 정도는 전부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이렇게 후원도 하고 정말 뭐 하는지 좀 보고 정말 좀 관심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민단체 활동하지만 사실 너무 우리는 원래 우리 단체 이름이 이제 처음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었고,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지향했었는데,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참여연대가 회원 수가 많다고 해도 거기도 대부분 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제 몇몇 운동을 하는 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가입을 해서 자기가 복지든 아니면 환경이든 어느 분야가 됐든 의료, 건강, 그래서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면서 좀 더 결국 어떤 공공적으로 어떤 그러면 정부라든가 어떤 우리 그런 것에 감시의 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마디 그리고 사실 아까 언론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 저 뒤에 한겨레 이제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한겨레 중요하죠. 역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겨레한테 반응은 좀 더 기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진보 언론들도 사실은 너무 어떤 그 진보적인 가치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노력을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많이 늘어야 될 텐데. 네. 네.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주가부에 빠져서 하는데 조세 부담들을 그냥 국민 부담들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장 한 번에 확 높일 수도 없는데 장기적으로 노이즈 평균 수치에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기간을 보고 어느 정도씩 높여가는 게 이제 좋은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거 중요한데요. 일단 아까 조금만 더 좀 전거로 가볼까요? 뭐냐면 이 2050년 봐도요. 사실 뭐냐면은요. 이게 현행제도 유지 시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공약 반영 시 해도 앞으로 늘어나는 건 다 연금이랑 의료예요. 대부분의 복지 지출은. 그죠? 왜냐면 고령 같다. 근데 연금, 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료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보험은 보험료, 물론 조세 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금은 물론 기초연금은 조세를 하고 있지만, 그 대중은 주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데 연금이나 의료는 고령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연금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결국 연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해 정말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건강보험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조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지만 건강보험료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의료비 지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앞으로 늘어나는 연금이나 의료에 대한 지출 충당은 기본적으로 다 보험료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고 연금 보험료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세가 아니라는데 보험료 기본적으로 해서 사실은 뭐 계속 뭐 증세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장 국민들의 부담 늘어나는 거는 세금보다는 보험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복지 지출의 근간이 가장 큰 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조세를 하는 게 이제 사회 서비스라든가 뭐 공공부조라든가 이제 기초연금 그런 건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조세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세도 좀 늘려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연금료에 대한 대부분은 아마 보험료로 충당될 거고, 근데 사실 보험료로 충당되는 거는 뭐 지금 구제는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조세가 증가돼야 되겠죠. 근데 조세 증가는 저도 얘기했지만 부자 증세냐 보편 증세냐 사실 그 문제잖아요. 근데 부자 증세 예컨대 그 부자 증세로 할 수 있는 게 법인세에 대해서도 이제 최고세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최고세를 높이는 건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법인이라는 건 개인하고는 달라가지고 이 법인 삼성전자의 소유주는 결국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소유주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냥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삼성전자주가 없지만 그냥 뭐 보통 사람 자기가 삼성전자주 가지면은 자기가 삼성전자를 그 주식만큼 소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는 누진세를 하는 게 썩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높이기도 사실 정당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법인세는 지금보다 오히려 물론 그 노무현
MB 때 약간 축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혹시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고 올리더라도 사실은 그 중간 부분 그래서 누진보다는 웬만하면 정말로 한 뭐 아주 강한 그 중소기업 빼놓고 나머지는 그 중간 부분을 더 오히려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형평성에 맞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특히 사실 법인세 그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나 그런 데가 비과세 감면 혜택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좀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상당히 있어요. 뭐 R&D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좀 축소를 하는 게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식의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인세를 좀 비과세 감면 축소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법인세 세율을 훨씬 더 높이고 누진성을 강화해서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인 경우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높이면은 아무래도 저소득 중간계층은 조금 늘어나고 고소득계층은 더 많이 부담이 늘어나겠죠. 다 같이 이제 올리면 그래야지 그 중간까지는 가만히 있고 위에만 올린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세인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중산층이면 꽤 높은 세율 부담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봤지만 전체 70%는 정말 자기 소득의 1% 뭐 이하 그거밖에 세금 안 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전혀 그래서 기본적 보편 증세가 맞아요. 다 같이 올리면서 고소득 계층은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건 쉽지는 않죠. 왜냐면 소득세 올리는 거 다 같이. 저는 일종의 어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진보 측에서 일부가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세라는 거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뭐 10%만큼을 다 올리자. 그게 뭐 법인세든 재산세든 뭐 소득세든 붙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복지에 쓰자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하네요. 꼬리표를 다는 게 사실 어떤 그게 꼬리표 달면 그만큼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쓸데없이 쓰게 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세금에 일정 부분 붙이는 거 우리가 그거 텍스라 그러는데 그런 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모든 계층이 다 지금 다 조금씩 뭐 1%만큼 올라가는 거죠. 법인도 그렇고 소비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 텍스를 도입하되 명확한 걸 정해서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처음은 아주 적은 액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텍스 부분 약간씩 올려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증세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보편 증세면서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좀 더 많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증세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료 부분이 꽤 많이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증세, 조세 부분에서 늘릴 수 있는 여지를 그렇게 아주 대폭 많이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컨대 뭐 스웨덴이나 혹은 뭐 독일이나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복지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도의 그 노인 비율, 예컨대 2050년에 뭐 38%, 그 정도의 노인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뭐 스웨덴이나 뭐 프랑스나 뭐 그런 정도의 복지를 하려면은 복지비 지출이 21%가 아니라 40%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이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복지비 지출이 적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 정도, 사실 지금 거기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유지를 하되 그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가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연금 같은 게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어떤 복지 전달책을 좀 더 효율화하면서 상당히 OECD의 선진 국가들 평균은 좀 낮은, 그러니까 약간 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경로를 하면서 좀 더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스웨덴식이 좀 합리적인 게요. 그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적극적 복지를 해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이 사회 서비스 그거를 별로 없지 않아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실업이 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교육시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받고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줘서 그 돈 갖고서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현물 투자를 말하자면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 애들 유치원 선생님들도 월급을 많이 주고 그만한 능력을 요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거고요. 실업자들한테 어떤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인력이 그 사람이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처럼 이제 선택적 복지를 하면은 그 13%가 기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나 뭐 30% 수준의 직장을 가져버리면은 복지가 싹 없어지고 일은 힘들고 월급은 적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복지비 그냥 이렇게 타먹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방지향성이 나타나는데 차라리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적극적 복지로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을 예, 강화시켜서 예. 그게 이제 그 사람 두 가지인데요. 중산층으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스웨덴 모델 좋죠. 근데 스웨덴 모델, 미국 모델이나 스웨덴 모델 저도 뭐 지지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내야 돼요. 세금, 보험료, 지금 2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배를 낼 수 있으면 스웨덴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못 내지, 절대 못 내죠, 우리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스웨덴이 뭐 사회 서비스 같은 직업훈련 같은 거, 사실 직업훈련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그렇다. 사실 스웨덴 공무원 만나보면요, 그 직업훈련 하는 사람 만나보면은 자기들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은 정말로 직업훈련을 해서 재취업을 잘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근데 스웨덴은 굉장히 그 해고가 자유롭고 해고해도 별로 반발을 안 해요. 그 이유가 해고해도 바로 직업훈련 받으면서 또 이제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주기 때문에 안 하는데, 솔직히 그 직업훈련소에서 하는 게 자기들도 냉정히 말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해가지고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여기에 머물면서 실업급여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쪽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오늘날의 사회 경제 구조 하에서는 정말 아주 정말 좋은 일자리는 적고 대부분은 다 썩 좋지 않은 일자리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실업도 굉장히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업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해고 당해도 그래 나 해고 당할게. 그러면서 또 몇 개월 뭐 있으면서 또 급여 받으면서 또 자기가 또 다른 찾고. 그러니까 굉장히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또 고용도 굉장히 더 빈번하게 있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은 항상 그 실업자군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직업훈련도 사실 냉정히 보면은 사실은 실업자한테 실업급여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한다는 이름으로.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것만은 아니고 직업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면은 실업 기간 동안에 어떤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축이 더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소득의 양극화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 방법이 그러면 고소득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양극화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높여야지 어떤 고소득자들한테 높은 세금 걷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드리거든요. 교수님은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고소득층엔터만 걷는 거는 사실은 액수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도 힘들죠. 그렇지만 다 같이 되게 보편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이 10%를 낸다고 하면은 10%포인트 더 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1년에 자기 그 소득세를 자기 세금의 70%가 1% 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컨대 1년에 한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1년에 30만 원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만약에 일률적으로 10% 더 낸다 그러면은 3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연봉이 1억인 사람은 대개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소득세만 내는 게 한 1,000만 원 좀 내요. 그러면은 1억 벌면은요. 그럼 1,000만 원을 내면 10% 더 내면 100만 원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연봉이 한 3억인 사람은 지금 한 약 6천만 원 이상, 한 7천,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요. 그 사람들은 10% 더 내면 800만 원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증세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자. 가령 똑같은 비율로 다 세금을 더 내자. 지금보다 다. 근데 똑같은 비율로 내면은 당연히 고소득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보편 증세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서 거둔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보편 증세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소득계층은 내는 게 미미해요. 중산층은 조금 내죠. 조금 웬만큼 내죠. 고소층은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재원을 거둔 걸 가지고서 재분배를 할 때는 사실은 반대로 저소득계층한테 원래 재분배가 그렇잖아요. 복지라는 게 암만 그래도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고 고소층. 그러니까 내는 거는 이렇게 내지만 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극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은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한 70%가 1%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그 70%는 사실은 그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세금을 내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을 더 내면은 1억 버는 사람은 한 2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3억 버는 사람 그런가? 1,000만 원. 그보다 얼마나 더 내요? 뭐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근데 그 재벌이라고 해도 그게 재산이 많은 거지 소득은 좀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만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10만 원 내고 받는 거는 30만 원 이상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만 원도 안 내고 30만 원도 안 받을 때랑 10만 원 내고 30만 원 받을 때랑 어느 경우에 더 이 사람이 더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10만 원 못 내. 그럼 이 사람은 30만 원 받지도 못해요. 세금 더 내기 운동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많이 했죠. 뭐 오건호 박사도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사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딱 그게 10만 원 내는 거 30만 원 받는 게 정확히 연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10만 원 안 내고 30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한 가지는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건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부가가치세 세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을 그 세원을 마련하기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어쨌든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세금 자체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맛을 봐야 사실은 이렇게도 내 세금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지를 하고 그러면 세금 더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거 사대강 할 거잖아 라는 개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한 반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먼저 복지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게 우선시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 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가장 그 저항이 적죠. 왜냐면은 소득세는 일단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일단 물건값이 오르긴 오르겠죠. 조금 오르지만 그건 이렇게 피부로 정말 내 주머니에서 진짜 뺏어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냥 물건값이 오르는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소비세가 훨씬 더 그 저항이 적죠. 그래서 올리기가 좀 쉬운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OECD 평균으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좀 더 저항이 적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이제 선호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슬러터스 개념은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하자. 차라리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비세도 적은 건 맞지만 소득세나 그쪽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뭐 그렇게 그다란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소비세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아마 똑같은 액수를 올리자면 소득세보다는 소비세가 더 저항이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세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뭐 올릴 수 있다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거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그건 결국 뭐 세금을 올리지 않기 위한 뭐 변명일 수 있겠지만, 소비세 같이 좀 더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좀 통일 이후에 준비금으로 좀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통일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때는 당장 이제 하는 게 소비세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의 주장도 하긴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소비세를 올린 것도 분명히 한 대안, 그리고 훨씬 더 쉬운 대안인 건 분명하죠. 그런 거고요. 다음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정말 복지의 맛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진보 측에서는 일단 뭐 빚을 내서라도 일단 복지를 확대해서 맛을 본 다음에 세금은 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좀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세금을 정말 내나? 지금 우리 기초연금 하면서 우리 지금 다들 기초연금 하니까 우리 기초연금을 위해서 세금 냅시다. 낼까? 문제는 이런 거죠. 기초연금은 지금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근데 세금은 근로자 지금 내가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낸 게 나한테 고스란히 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낸 것도 노인들한테 가는 거. 우리 보육료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냅시다. 지금 세금은 근로자들이 내죠. 보육료 지원은 지금 아이 있는 집만, 나는 이미 아이가 더 이상 다 커서 나는 무상보육 해봤자, 무상보육 한다고 세금 더 올려봤자 나는 세금만 내고 혜택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반대하죠.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세금 올려가지고 기초연금 더 많이 낸다? 당연히 나는 뭐 싫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맛을 보면 한다 그래도 그게 항상 정부의 문제는 내는 것과 받는 게 매칭이 안 돼요. 그 개인재와 다른 거예요. 개인재와는 자기가 낸 것만큼 혜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도 제가 뭐 쉽게 말해서 뭐 10만 원, 30만 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사실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사람 뭐 10만 원 내면 내가 30만 원 당신 통장에 넣어줄게 하면 당연히 다 내죠. 10만 원 누가 안 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과연 그런다고 정말 할 것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 딱 건강보험만 위한 거고, 정말 이거는 내가 병원 가면 진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안 낼 수 없다. 오케이. 근데 다른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복지 맛을 보면 좀 더 날 거다. 그리고 정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내가 한 게 정말 무상보육도 하고 노인분들도 빈곤 덜어준다는 게 정말 확실히 되면은 엄한 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다 쉽게 동의한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증세,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거는 정말로 조금씩 노력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해야지, 뭐 복지만 늘리면 된다?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건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설득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한 번에 왕창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향에서는 소위 지금의 선진국 중에 소위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복지 후진국이라 하는 국가 정도만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설득을 하면서 해가야 겨우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의 그 지하 자원하고 이런 거 뭐 복지 혜택하고 이런 거 좀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어떤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이 풍부하면 복지 혜택 더 줄 수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면 좀 더 많이 좀 주고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나라죠. 노르웨이는 거기 뭐죠? 그 해저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부담률이 높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혜택을 줄 수 있죠. 우리도 뭐 그런 어디 금강이 있거나 갑자기 원유가 펑펑 나면은 세금 걷지 않아도 그거 팔아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지하철을 다 캐서 그걸 가지고서 복지를 하자? 그것도 또 맞는 얘기 같지는 않죠. 예. 예. 여기 스웨덴 보니까 1930년대에 이게 노조 조정률이 20%였었는데 그 고용보험 있잖아요. 실업자가 됐을 때 그 노조원이 돼야지 이제 고용보험을 2년 동안 지출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그거를 산별노조한테 줘서 그 노조 조정률이 9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산별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것도 가능했고 또 저희도 한 90%가 되면 1,600 노동자 이렇게 하니까 1,4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하면은 이제 투표 반만 해도 항상 대통령은 하는 거예요. 그쪽 대령. 그러니까 언론은 스웨덴이 이제 그쪽에서 거의 5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도 이렇게 신문 같은 언론 같은 경우는 저쪽 자본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굉장히 좋은 신문이지만 그쪽 세력이 워낙 강력하니까. 근데 이제 그 스웨덴처럼 50년 동안 이쪽 3인당 같은 데서 이제 주도적인 정당에서 계속 집권을 하고 개혁을 해서 성공을 하고 했어도 언론을 이렇게 이쪽에서 장악하기는 저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어떤 진보적인 정당이나 이쪽 이쪽적인 그 정당이 된다면 무슨 개혁을 먼저 하려고 할 게 아니고 하부 조직을 강화시켜서 그쪽에서 지지를 받아서 예, 문제를 알겠는데요. 사실은 노조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미국도 사실 그렇죠. 50년대 노조 조직이 높을 때는 훨씬 더 가다가 이제 노조 조직이 약화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노조 조직이 높아질 수 있겠냐.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특히 이런 사회 경제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라는 건 사실은 제조업 분야, 대기업, 정규직 제조업 분야에서 원래 됐던 거잖아요. 근데 사회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대기업 위주의 그 정규직 제조업은 뭐 굉장히 인력이 줄어들고 어떤 서비스업. 근데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실은 뭐 지금 노조가 있긴 있죠. 근데 뭐 특수 고용직인 또 뭐 KD 분들도 하고 학습지도 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조 조직률이 정말 뭐 된다? 저는 그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노조는 대기업 노조는 오히려 자기네 소위 많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자기의 기득 이익을 옹호하는데 훨씬 더 목적이 있지 전체 어떤 근로자들의 그건 별 관심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알겠지만 대기업들이 그 불법 하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기업 대신 그만큼 정규직 대기업은 그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 비정규직의 그 중소 하청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적은 페이를 받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기업 노조 같은 거는 뭐 언론서 좀 부풀린 감이 있지만 사실은 그 고용 승계, 자기 가족들 그것도 지금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노조 사실은 정말 그 힘이 있는 대기업 노조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그 이득을 하는데 더 좀 관심이지.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그 사람 입장에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구조에서 일단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 노조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노조 자체가 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노조 가입률을 높이고 노조가 정말 산별 노조가 돼가지고 개인이 아닌 전체 어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되면 좋겠지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또. 예, 이미 우리 정규 강의 시간이 충분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6주간의 뭐, 강의 좀, 저는 사실 아쉽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뭐 그럭저럭 마무리 됐고요. 끝까지 이렇게 오신, 계속 참석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조금 정말 재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높이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6주간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